이번에는 역사적인 이벤트입니다. 4년 반 만에 이루어지는 금리 인하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겁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빠질 수 있습니다. 버스 놓친다는 거예요. 지각하면 약도 없어요. 드디어 B컷 0.5%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50bp요. 교수님, 이번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 게 지금 얼마 만인 거예요? 4년 반 만이죠. 4년 반.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고금리의 시대는 접었고 이제 인하로 간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지. 이번에는 역사적인 이벤트입니다. 4년 반 만에 이루어지는 금리 인하예요. 그러면 4년 반 전에 무슨 시점에 금리 인하했었던 거죠? 팬데믹 경제 위기 때. 5년 만에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 역사적인 변화죠. 근데 금리 인상을 왜 했습니까? 그래프 한번 보세요.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죠. 이때 왜 그랬습니까? 물가가 치솟아서. 그 물가가 치솟으니까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예요.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된 경기 침체. 전략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택한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목표 물가 수준에 근접하게 왔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지금 미국 물가가 최근 지표 기준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 온 거예요? 네. 이 파월이 왜 이렇게 자신감 넘친 거예요? 네. 저의 의견을 드리면 이거 5.5%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했다가는 어쩌면 디플레로 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PCE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온 상태고요. 2.5%. 9월 마지막 금요일 날 발표되는 PCE는 9월 물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2.5는 무슨 물가예요? 7월 물가겠죠. 그러면 연준은 어떻게 계산했겠어요? 이거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8월 물가, 9월 물가, 10월 물가는 이런 흐름일 거야 라고 전망하고 가정했겠죠.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을 우리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물가 안정의 요소들이 뒷받침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가 1.7%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생산자 물가는 선행지표격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또 하방 압력 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폭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선제적이라면 25bp 정도 인하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물가에 어느 정도 도달이 되고 있고 파월도 그렇게 자신감 넘쳤다면서요. 왜 50bp나 내렸다고 보세요? 정말 침체 아니에요? 정말 여러 해석들이 분분해요. 근데 여러 해석들을 다 존중합니다. 여러 해석 중에 한 가지 주된 또 기류가 정치적인 해석이에요. 바이든 행정부가 압력을 가했다. B컷을 단행해줘야 이제 고금리로부터의 압박이 줄어드는구나. 물가는 잡혔고 고금리도 해소시켜주니까 바이든 정부 좋은 정부야 라는 이 대선을 앞에 둔 결정이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몸살을 좀 앓고 있다는 이야기 대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트럼프는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점차 해소되는 것이다. 저는 이런 편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본다면 7월에 인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늦은 거 아닌가? 그렇죠. 파월? 좀 늦은 것 같다. 너무 욕심부렸다. 심리학적 추론이에요. 되게 재밌는데 파월은 뭔가 방점을 찍고 싶은 모습이다. 7월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하다가 8월에 잭슨홀 미팅 때 멋있게 발제하고 피벗을 선언하고 그리고 9월에 피벗을 실제 단행해야 되니 그래야 내가 제일 멋있기 때문에 7월에 인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7월 인하, 9월 인하 두 개 합하면 B컷을 한 번에 단행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도 일부 있습니다. 쿨다운되고 있는 이 고용노동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쿨다운되지 않도록 더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자 하는 결정이 이번에 B컷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는 그 비중을 봤을 때 4.5% 수준까지는 자연 실업률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을 밑도는 실업률이에요. 그마저도 4.3%를 기록했다가 4.2%로 현재 떨어졌습니다. 8월 실업률 기준으로. 어쨌든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금리 인상했는데 3점 초반에서 4%대까지 실업자가 늘어나게 만드는 현상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 명이라도 실업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일자리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건 필요하죠. 이거를 두고 이제 주식이랑 부동산
부동산 오를 수 있는 호재야. 유동성 장세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해석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서 이렇게 크게 내린 거야. 라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금리 인하하면 경제 위기 이제 오는 거 아닙니까? 또 혹자는 금리 인하 이제 했기 때문에 연내에 미국 금융위기 올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입니다. 비 올 때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우산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우산 준비하면 비 옵니까? 제가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우산 준비하면 비가 와요? 아니죠.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과거에 금리 인하할 때마다 경제 위기 왔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리 인하하면 경제 위기 온다. 그러면 우산 준비하면 그러면 그날 반드시 비 오는 겁니까? 왜 선후행 관계를 잘못 규명하는 거죠? 선후행 관계를 규명을 해야 됩니다.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됩니다.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겁니다. 자, 극단적인 금리 인하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비상 상황이니까 비상 상황에 어울리는 금리 정책, 빅컷의 금리 인하, 심지어 이때 당시의 금리 인하랑 지금의 금리 인하랑 뭐가 다른지를 말씀드리면 이때는요, 이번 주 목요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있는데도 오늘 주말인데 일요일인데 갑자기 연준 FOMC 위원들 불러다가 긴급 소집 회의를 엽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한국은행 총재급이에요. 그런 인물들 적어도 12명이 다수결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서. 그게 비상 상황 하에서의 B컷입니다. 그것과 지금의 상황이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IMF는 2.6%로 전망하고 있는데 2020년, 2008, 9년 금융위기 때 팬데믹 경제위기 때랑 같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B컷을 내렸으니까 경기 침체의 전조현상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서투르다. 그렇게 하기엔 서투른 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위기, 경제위기 때는 경제위기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 겁니다.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경제위기 온 게 아니라 팬데믹 선언하자마자 경제활동이 급격히 수축해서 경제성장률이 2.2%로 떨어질 것을 예감하고 지금 2024년 경제는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위험신호들은 있어요. 근데 위험신호들을 잘 인내해 보고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거예요. 5.5% 기준금리가 기업들로 하여금 과연 투자를 유인할 만한 금리입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실업률을 좀 떨어뜨리도록 만들어보자. 향후 경제가 5.5%를 더 오래 유지하기에는 적합한 경제가 아니다. 이제 적합한 금리를 찾아가자. 5.5는 너무 제약적이다. 5%가 차라리 낫겠다라는 판단인 것이고 또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다시 기업들의 투자 여력, 다시 일자리의 공급 이런 것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여드리면 2020년 팬데믹 때 마이너스 2.2, 22년, 23년, 24년 쭉 가보세요. 이게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돼요. 근데 그 수준을 웃도는 경제가 지속되다가 25년에는 조금 꺾인다, 둔화된다,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돈다. 경기 침체 맞아요. 잠재 성장률을 밑도니까. 그러나 소폭 밑도는 이 정도의 성장률은 그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그 인하에 대한 배경 설명은 완전 이해가 됐거든요. 침체 아직 아니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에 B컷을 한 거다. 4년 반 만의 결정이었다. 그럼 우리도 한은에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겠어요. 네. 당장 가을 10월이냐 11월에 인하하느냐. 금통위는 어떨까요? 의견부터 드리면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게 마지막 금리 인하가 아니라 3에서 3.5% 수준의 중립금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갈 겁니다. 상단 기준으로 5.5에서 5.0으로 인하했는데 이제 중립금리를 대략 3.5나 아니면 3.0까지 금리를 인하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그건 경제 위기 상황에 금리 인하하는 행보랑은 전혀 다르죠. 단기간 안에 올해 연말 내에 인하하는 게 아니라 26년까지 천천히 인하를 단행한다. 피벗의 시대다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 인하 사이클 여정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시장은 인지하고 있죠. 너도 나도. 시중금리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반영돼서 떨어집니다. 일시적으로 솟을 수도 있어요. B컷 할 때도 이 국채금리가 급반등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장기적으로 추세선은 떨어지는 양상으로 갈 겁니다. 이 미국의 시중금리는 글로벌 금리의 인덱스 금리예요. 인덱스 금리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고 미국 금리에 준해서 자금이 융통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국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글로벌 시중금리의 레벨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아요. 같이 동조화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시중금리보다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하나 있어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목적은 물가 안정. 두 번째 목적을 굳이 구분한다면 경기 안정이에요. 경기 안정은 괄호 열고 고용 안정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물가 안정 됐느냐? 물가 상승률이 2%에 준하게 왔느냐? 물가는 계속 치솟지만 물가 상승률은 2%에 가깝게 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디플레이션 취약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버스 놓치면 안 돼요. 아예 디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돼요. 지각한다고요. 지각하면 약도 없어요. 중국이 유동성 함정에 빠졌어요. 디플레이션 상황에 가까운데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데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도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온 거예요. 이미. 두 번째, 경기 안정, 경기 좋습니까? 지금 내수 경기 좋아요? 수출만 좋은 거고요. 수출 중에서도 몇 가지 주력 수출 품목만 좋은 거예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수출을 늘리나요? 아니에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내수 경기는 진작시켜야 될 요소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죠. 다만 이런 요소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금리까지 떨어뜨리면 가계부채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금리는 대출 상품의 가격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받고자 하는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계부채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금리마저 인하해버리면 여기에 불지피는 격이 된다 하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단행하기가 주저하는 거 두 가지. 세 번째가 한미 기준금리 격차예요. 격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였는데 먼저 금리 인하하면 추가적으로 격차가 벌어져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있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이 좀 흔들리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없어요. 슈퍼 강달러가 다시 와서 큰 부담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세 가지. 다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금리 격차라는 요소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없어진 거네요. 금리를 미국에서 많이 낮췄으니까. 없어진 거네요. 이제 두 개 남았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나라들이 다 미국 의존적이에요. 그 나라마다 물가 상황, 경기 상황 혹은 걸림돌들을 고려해서 뭐가 더 큰지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게 더 위중하다라고 판단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이게 조금 더 위중했다라고 판단했다면 하나의 요소가 좀 사라지니까 덜 위중해진 거예요. 제가 근래 한 5년 동안 봤던 성명서 중에 가장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이번 7월 의사록에서 금리에 대한 결정은 totality, 총체적으로 결정한다. rather than any particular point. 어떤 특정 일부의 포인트를 보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걸 다 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감하는 게 통화정책인 거지. 가계부채만 고려하면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만 고려하면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 다 가감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금리 인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 내려지면 금리 인하 하는 것인데 미국의 B컷은 금리 인하 가능성의 저울을 더 무겁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판단하고요. 한 가지 더 첨언 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정부의 의사결정의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조가 왼팔이 통화정책, 오른팔이 뭐예요? 재정정책이에요. 지금은 오른팔이 하는 일을 왼팔이 모르게 하라. 이게 뭐예요?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해치면 안 돼요. 나쁜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화 정책 한국은행은 사실은 부동산 문제는 내 숙제가 아니에요. 가계부채 문제도 나의 숙제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재정정책의 숙제예요. 가계부채는 금융정책, 재정정책의 숙제예요. 중앙은행은 이 부분에 던 주안점이 더 크고 이런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파티큘러 포인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하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나 금융위나 국토부는 그것에 맞게 통화정책의 결정에 맞게 정책을 가동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하하면 대출이자 줄어들고 부동산 오를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폭발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이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가 있어야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변수는 곱하기 관계예요. 구매 여력이 있는데 구매 의사가 0이면 0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렇죠. 살 생각이 없으면. 반대의 경우에도 0이면 0이에요. 근데 구매 여력을 자극해요. 10가지 경로 중에 하나의 경로만 소개하겠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을 안 받고 집 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내 집 마련은 대출을 끼고 삽니다.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어요. 10억의 자산이 있으면 15억짜리 집을 원하는 거예요. 15억의 예산이 있으면 20억짜리 집을 원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메꾸는 거예요? 대출로 메꾸는 거예요. 근데 1억을 대출 받는데 금리가 높을 때는 매월 상환해야 될 이자 상환액이 100만 원이에요. 내가 100만 원까지는 상환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1억만 대출 받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금리가 좀 떨어져서 50만 원만 이자 상환하면 돼요. 이거는 내가 월 400만 원 중에 50만 원까지는 이자 상환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구매 여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의사를 자극할 수 있군요. 의사뿐만 아니라 구매 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저래 구매 여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매매 가격을 올려놓을 경향성이 있겠구나 하고 판단하고 당연히 구매 의사도 발동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 국면인데 기름 붓는 격이 될까 두렵다. 뭐 이런 표현. 가계부채 문제 심각한데 금리 인하하기 좀 어렵다라는 기자회견 중에 말을 했습니다. 이걸 역이용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금리 인하하면 집값이 폭등할까 두렵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하면 집값 폭등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구조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만큼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침체는 아직 아니야. 그런데 피벗의 시대가 이제 열렸어 라는 말씀을 지금 쭉 배경과 함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뒤따라갈 한국까지도 피벗의 시대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다. 사실 또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아까 팬데믹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때 자산 가격 반등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때 위기는 기회였어 라는 공식이 많은 분들 머릿속에 좀 박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번도 기회 관점인가요? 아닌가요?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는 현재적으로 피벗의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고 경기 침체는 옵니다만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착륙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전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나 우려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은 소위 과잉 공포감이 시장에 조성된 거예요. 실제 경기 침체적 현상은 지속되지만 경제가 폭망한다.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융위기 온다. 2024년 11월 대선을 앞에다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막고 있다. 뭐 이렇게 정말 재밌는 표현인데 4월 위기설 기억하십니까?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전까지만 터지지 않게 막고 있다. 여러분 어떤 정부를 지지하고 표명하는 게 아니라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총선 전까지는 막고 총선 이후에는 터트립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미국은 그냥 아무나 정부입니까? 미국 정부의 정치인도 있지만 거기에 주요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위기 옵니다.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중국이 축소해 나가니까 미국은 국채 발행량이 많으니까 경제 위기 옵니다. 그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일들을 그 정부의 당국들이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 위기 온다는 게 총선 전까지만 막고 있는 거 총선 이후엔 터진다.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무도 경제 위기 안 온다고 할 때 올 겁니다. 단 한 병도 경제 위기 온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오는 거지, 다 우리의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PF 부실 문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 유동성 함정 문제, 다 우리가 약한 고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 위기가 온다?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어떤 사이클을 그릴 것인가를 그냥 중립적으로 좀 가정하고 의사결정 내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 너무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나무가 다 흔들려서 쓰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뿌리가 깊으면 됩니다. 거시경제적으로 실제 어떤 변화가 있나, 아니면 경기 침체인가, 그럴 때는 자산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나, 그럼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준비를 한다면 휘몰리는 그런 경제 상황에도 여러분 충분히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응을 또 잘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는가거든요. 저는 준비서입니다. 항상 여러분 준비되어 계십시오. 이런 변화를 먼저 가늠해보고 좀 대응하세요. 22년, 23년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현금 보유 비중을 줄여나갈 때죠. 현금을 계속 갖고 있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하는 거죠. 조정이 실제 이루어질 때 이제부터 조정의 시작이구나로 받아들이는 것과 일시적인 조정이고 이제 가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큰 줄기를 먼저 보시고, 흔들리는 거시경제 상황에 놓여도 여러분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 경제는 작년에도 어려웠고요, 올해도 어려웠고 내년에도 어려울 겁니다. 죄송하게도 실물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세계 경제가 팬데믹 이전에는 약 3.7% 성장했어요, 평년. 근데 팬데믹 과 22년 초인플레, 러우 전쟁, 중동 전쟁을 지나서 초긴축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레벨 다운 됐어요. 3.7에서 3.2 수준으로 레벨 다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저성장 고착화예요. 매년 경제 전망할 때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점을 이번에는 항복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항복점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볼펜이 있어요. 볼펜을 이만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구부러지죠. 구부러졌는데 힘을 빼면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가죠. 근데 만약에 많이 주어지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겠죠. 힘을 뺄 때 어떻게 돼요? 안 돌아가요. 힘을 빼도 제자리로 안 돌아가는 그 지점의 힘을 항복점이라고 해요. 20년부터 24년 동안, 약 5년 동안에 세계 경제에 엄청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2025년에 그런 것들이 지나가도 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표현한 것이 그래서 항복점이라고 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 경제도 경기 침체 온다고 봅니다. 1.9% 성장하는 미국을 하드랜딩이다, 경제 위기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기울긴 기우는 거예요. 중국 경제도 올해가 5.0, 내년이 4.5%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이렇게 둔화되는 경제인데 우리는 미국에 의존적이고 중국에 의존적이에요. 적어도 수출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40%가 미중으로 갑니다. 근데 이들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은 대미, 대중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경제가 전체가 성장률이 올라간 게 아니라 내수 경제는 그대로인데 수출 경제만 회복된 거였단 말이에요. 수출 중에서도 모든 수출이 전반적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반도체, 조선, 자동차와 같은 몇몇 주력 수출 품목만 수출이 반등한 거예요. 또 그것도 23년 대비, 최 바닥에 해당하는 23년 대비 반등한 거예요. 그러면 내외수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인데 미중이 기울어요. 세계 경제 성장률도 지지부진해요. 유러피언 국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폭스바겐 사태가 가장 모든 걸 대변해줘요. 하강 국면은 지금 이 그래프가 제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L자로 꺾여 들어가는 흐름. 이런 L자형이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거. 그러니까 세계 경제도 경기 침체 국면인 거 맞아요.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경제 전망서를 가지고 나와서 23년 경제는 경기 침체에 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난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23년 성장률 1.4%는 얼마만큼 심각한 숫자냐면 1980년 경제 위기 왔었어요.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이 있었어요. 역성장했었어요.
97, 8년 IMF 외환위기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왔어요. 역성장은 면했습니다만 경제위기 맞아요. 그래프 보시는 마이너스 0.7%로 역성장했습니다. 이 네 번의 움푹 패이는 경제위기가 왔었어요. 그걸 세계경제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 번의 경제위기가 왔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2023년 1.4% 성장률 전망치는, 그때는 전망치고 지금은 실적치가 됐습니다만 1.4% 성장률 전망치는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우리가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그게 경기 침체예요. 24년 성장률은 23년 GDP보다 2.4% 늘어나는 바로 기저효과에 따른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 경제전망서 나와서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이 지표와 체감이 다른 경제일 것이다. 지표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전년보다 좋아지는 거니까. 지표는 좋아요. 그러나 체감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인 23년이 너무 바닥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한 성장률 지표만 좋은 것뿐이지 여전히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걸 제가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3년 성장률 1.4, 24년 2.4, 평균 내면 몇이에요? 1.9%입니다. 맞아요. 2년 동안의 성장률이 1.9% 정도 됐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그걸 밑돈 채 계속 움직였던 거예요. 23, 24. 그리고 25년도 여전히 1.9%. 굳이 따지면 이게 기저효과가 유독 발생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보이지만 굳이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기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흐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는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은 좀 더 그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 연으로 봤을 때는 위기를 제외하고는 정말 최악의 연평균 성장률을 찍었던 해잖아요. 네. 어떤 시나리오로 2025년 침체가 진행되는 걸까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린다면 실물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자산 시장에서는 또 전혀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2020년 팬데믹 때만큼은 아니에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때와 비유될 수 있을 법해요. 그때 등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간의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이라는 표현. 월스트리트는 소위 자본시장, 메인스트리트는 실물경제. 그러니까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에 엄청난 괴리가 생겼다. 제가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백화점에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그 줄을 기다리는 소비자의 마음과 그 줄을 서 있는 소비자들이 우리 가게로 들어오겠지, 이 물건 팔아야지 하는 판매원의 어떤 기대감과 그런 현장을 지켜만 보고 지나쳐 스쳐 지나가야 하는 나의 절망감을 담아봤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엄청난 갭이 벌어지는 국면이 될 겁니다. 한 해의 어려움은 괜찮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이보다는 경제 위기가 낫지 않느냐라고 해도 돼요. 근데 한 해 어려운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어렵고 그 다음에 어려워요.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그런 감정이에요. 이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니까 2020년 이후로 정말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버티고 버텼는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실물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나타난 현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2020년 전망할 때 던져드렸던 표현이 K자형 회복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르막 올라가는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뒷짐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산시장에 돈을 맡긴 사람이죠. 근데 나는 열심히 성실히 이 경제를 이겨내고 버텨보고자 정진하지만 내려막길인 거죠. 실물 경제적 현상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긴 하지만 그게 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자산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밑으로 내려가는 양극화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시경제 현상을 보고 준비하시는 분께는 그래도 기회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갭 차이를 발생시키는 건 금리 인하 때문인가요? 금리 인하가 굉장히 큽니다.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도 크게 봐서는 5가지 종류의 접근을 해요.
결과적으로 플러스의 모습을 보일 건지를 계산을 해내는 방식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는 좀 시대를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뭐 시대의 구분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는 그 시대의 구분을 거시경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기간을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했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완화의 시대라고. 그 완화의 시대 때 자산 시장이 어땠습니까? 몰랐죠. 예, 왜 올랐습니까? 돈이 자산시장으로 이동해서예요. 돈의 이동을 관찰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서 블랙먼데이에 대한 공포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돈의 이동에 대한 공포예요. 경기 침체가 실제 나타날 것 같아.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야지.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것 같아. 일본은 금리 인상할 것 같아. 엔캐리가 청산될 것 같아. 돈의 이동이에요. 근데 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기간 경제는 그토록 어려웠는데 그런데 자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완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년, 23년은 과제가 뭐예요? 물가였어요. 금리 인상을 단행하죠. 그 금리 인상을 긴축적 통화 정책, 긴축의 시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2년부터 23년까지는 24년 상반기까지는 긴축의 시대예요. 그리고 24년 하반기는 피벗의 시대예요. 이제 완화까지는 아니지만 극단적인 긴축에서는 내려오자 하는 금리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피벗의 시대예요. 피벗의 시대답게 24년 하반기 부동산 매매 가격이 반등하긴 하지만 평균 매매 가격이 거의 강보합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전망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거시경제의 중요성입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금리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결정 지은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산시장, 자본시장이 요동치는 것이죠.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실물 경제와 자산 경제는 매우 다를 거다라는 이야기가 2025년의 핵심이요.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현상과 자산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부디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산시장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엄청 어려웠죠. 근데 부동산 시장도 어려웠습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경기가 나쁘니까 부동산 경기 나빠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죠. 소득이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누가 돈 모아서 집 산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하세요. 근데 우리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PIR 기준으로 10배입니다. 10배란 얘기는 우리 연봉을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집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좋아서 소득이 늘어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경기가 좋아서 지금 소득이 늘어서 물론 그래서 영향을 줄기도 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집은 있던 돈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노동소득의 구매력이랑 별로 연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10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고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이 모아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30년 열심히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그게 갑자기 이번 경기가 좋으니까 집을 산다 이런 공식을 갖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뭐냐면 있던 돈으로 산다라는 표현은 돈이 이동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은행으로 대거 이동했던 돈이 빠져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할 때 집값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저축에 대한 매력이 꺾이고 굳이 저축해야 돼? 차라리 돈을 운용하자.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이동했던 거 구분해야 됩니다. 경기와 자산 시장을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 말씀이 전달이 안 되면 경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어려울 겁니다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그래요. 경기 그렇게 안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집값은 반등한다고 얘기합니까? 이래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부정하는 순간 제대로 이제 내 집 마련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돈 1,000만 원 정도 여윳돈 갖고 있는 직장인들 어떻게 2025년을 앞두고 전략을 짜면 좋을지. 22년, 23년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현금 보유 비중을 줄여나갈 때죠.
자산의 이동을 읽고 현금을 계속 갖고 있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하는 거죠. 자산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둔화돼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의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저축한다는 뜻인데, 저축의 형태로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계속 그 저축에 따른 수익성이 약화된다는 것을 뜻해요. 저축금리가 떨어질 테니까. 근데 저축금리가 높다면, 예를 들어 5% 이상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22년 뭐 주식시장처럼 22년 부동산 시장처럼 그 돈을 굳이 그 시장에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높고 안정성이 높은 현금 보유 비중을 저축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려왔던 거고요. 이제 금리의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현금으로 갖고 있을 때의 수익성,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현금 보유 비중을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줄여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형태로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수익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금리는 마치 중력이고요.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현금 보유 비중을 이제 줄이고 자산 보유 비중을 좀 늘려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나 갖고 있어야 돼요, 현금? 저는 현금을 이게 몇 퍼센트냐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현금을 안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축보다는 자산시장, 자본시장으로 돈을 이동시켜 놓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본시장 먼저,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먼저 의견을 드린다면,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드랜딩 없는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호재예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은행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일부 이동해요. 그리고 기업의 실적은 나름 뒷받침된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괜찮아요.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위험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5%포인트 이상, 5.6%포인트 차이 났었을 때 22, 23, 24년 동안 일본 가계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1경엔이었었어요. 매년. 그러면 이것은 가계만 말씀드린 거예요. 정부도 돈을 이동시켜요. 우리 국민연금이 정부 아닙니까?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돈을 조절해야 돼요. 국민연금 기금으로서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왜 자꾸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비중을 올립니까? 이렇게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기금을 잘 운영해서 국민연금 끊기지 않고 고갈 시점을 더 뒤로 연장시키고 하는 노력을 해야만 해요.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지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던 시점과 달리 엔캐리 청산 절차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 청산 절차가 정말 급속히 진행되는지가 중요한데, 주가의 급격한 하락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어요. 금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동선 속에서 상대적으로 엔캐리 청산 절차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미국 국채 보유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금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죠.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거예요. 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예요.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두 가지 다 있지만 정치적 요인만 잠깐 가볍게 설명드린다면, 미중 대립이 본격화될 때, 그때 더 적극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축소해 나갔습니다. 2년 연속. 러우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할 때 러시아가 휘청이네? 그럼 우리도 달러 체제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의사결정이 미국 국채 보유 규모 축소로 이어져요. 이 축소가 엔캐리 청산하고 효과적으로는 좀 비슷한 효과예요. 실업률이 24년 하반기 끝자락까지는 좀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은 사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25년 1분기 끝자락에나 실업률이 확실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B컷으로 금리 인하한 효과가 다음 달 실업률을 결정짓지 않아요. 심지어 10월에 발표되는 실업률은 9월 실업률이에요. 금리 B컷 결정에 따른 영향이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다면 실업률이 또 다시 4.5나 4.6을 향해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그럴 때 과도한 경기 침체의 공포감 때문에 또 조정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유입은 있을 수 있으나 한 번씩 골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먼저 가늠하시고 조정이 실제 이루어질 때 이제부터 조정의 시작이구나로 받아들이는 것과 일시적인 조정이고 이제 가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큰 줄기를 먼저 보시고 작은 파편들을 구분해 내실 필요가 있다. 그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그런 경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잠깐 충격이 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향하는 시장이 갈 거다라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2, 23, 24년 상반기까지는 은행이 이자 장사했다. 그만큼 금리가 높아지면서 돈이 은행으로 집중됐었던 거예요. 그럼 돈이 더 생겨서 이동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식시장 부동산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게 주가 하락이고 부동산 가격 하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물 경제적 그런 어떤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어떻게 요동치나 움직이나를 지켜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워낙 유명하시고 소통을 정말 오랜 기간 해오셨잖아요. 경제 분석을 언제부터 하신 건지도 궁금하고 몇 년도부터예요? 공부하던 기간을 빼고 실제 경제 연구자가 됐었던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제 처음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입문을 한 거고요. 글로벌 펌이죠. 삼정 KPMG 경제연구원에서 거시경제실장 TO가 있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여튼 계속 거시경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년간 경제에 몸 담고 총체적으로 보는 이제 눈을 갖고 경제를 보고 계시고 또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경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를 알려주시는 건지 궁금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표현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흔들리는 거시경제 상황에 놓여도 여러분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창밖에는 비가 우당탕탕 내리고 있는 거예요. 폭풍도 몰아닥치고. 근데 기차 안은 참 평안하죠. 실물 경제적 모습은 정말 창밖 같은 것 같아. 근데 그걸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아주 아늑해요. 여러분들이 휘몰리는 게 아니라 기차 안처럼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경제를 이해하고 경기를 명확하게 판단할 때 여러분 스스로 준비된 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나를 만드시는데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 분들, 이 월급쟁이 부자들의 이 월급쟁이가 사실 한 2,100만이거든요. 항상 이 거시경제를 보면 안타까운 게 근데 성실히 열심히 살면 내가 부자 될까? 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거시경제를 볼 때마다 더 명확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열심히 살면 성실히 사는 인물인 거예요. 그런 커리어와 부자 된다는 커리어는 또 다른 거예요.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살면 나는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는 나의 소득을 자산으로 올려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는 옮기지 말아야 돼요. 적절한 시점에는 자산으로 옮겨야 돼요. 자산 가치 상승 속도에 나를 편중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드릴 수 있도록 어쨌든 경기를 판단하고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 자산 시장의 현상을 그 연결고리를 좀 이해해 나가실 수 있는데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작년부터요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그 상관관계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짚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올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미국에서 없을 거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상승 기조를 나타낼 거다. 정확하게 적중을 하셔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쭤볼게요. 2024년 부동산 시장 딱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요? 평균 가격 기준으로 강보합장이다. 24년 중반 이후로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의 전환기가 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피벗이에요. 방향 전환이 나타나는 거 피벗의 시점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공급 요인도 매번 점검을 해주셨는데 공급 쪽은 지금 어떠한지 금리가 낮아지면 뭔가 수요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공급도 늘어나면 결국 집값은 안 오를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요인에 어떻게 영향받을까요?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저는 한 5가지 정도의 경로에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적인 접근을 해요. 2020년, 21년 완화의 시대, 제로금리의 시대. 이때 주택가격이 폭등하죠. 왜냐하면 돈이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22년, 23년 긴축의 시대. 돈이 다시 은행으로 쏠렸어요. 부동산 가격이 쪼그라들죠. 23년, 24년
이제 지나오고 24년 하반기부터는 피벗의 시대예요. 20년, 21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상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겠다. 거시경제적인 판단입니다. 두 번째, 제가 기술적 분석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술적 분석하는 것을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적절하게 들어맞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만큼은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증명을 해드릴게요. 24년 6월 말 상반기까지의 주간 단위의 가격 등락률이에요. 이걸 그대로 캡처만 해왔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상승세, 그리고 검정색은 하락세. 2024년 5월 6일을 기점으로 이건 서울 가격 상승 전환이에요. 이때는 주도한 게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송파구 이런 주요 지역이 주로 상승 국면을 유도했어요. 자,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계속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여전히 9월 말 기점으로 갈게요. 3달이 지났습니다. 쭉 내려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보면 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냥 차트만 보는 겁니다. 9월 9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 서울 집값이 플러스가 아닌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한 상승을 뜻해요. 추세적으로 어떤 지역이 먼저 상승 반전하다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전환되는 거고, 7월까지는 서울 가격만 상승했고 전국 가격은 아직도 하락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7월 15일주부터 전국 가격 기준으로도 상승 전환한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 유효하죠. 한동안 이 빨간색이 많아지는 국면에는 빨간색에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하락하는 지역이 생기거나 하면 또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집값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인 접근에서도 24년 하반기 25년 집값 상승률이 하락 전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이클상 그렇게 어려운 국면이다. 근데 아파트 경매 매각 추이를 보시면 매각률이 언제가 바닥이에요? 2022년 끝자락. 끝자락. 그렇죠? 그리고 매각가율은 바닥이 23년 초죠. 이 두 지표가 나름의 바닥을 좀 형성하고 상승 반전된 건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예요. 경매 매각 시장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이 기존 부동산 거래, 또 분양 시장도 있지만 이런 현상의 선행 지표격이에요. 이게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된 것은 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전할 거다라는 것을 선행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 공급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국토교통부 가서 인허가 받는 거예요. 그럼 인허가 건수라는 통계가 있겠죠.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얼마 만에 실제 분양 공급이 이루어질까요? 아무리 빨라도 2년이에요. 인허가 받은 양에서 그게 성공적으로 분양되는 비중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느 해는 유독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죠. 23년, 24년은 인허가 받은 물량이 그대로 분양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진 않죠. 그럼 공급을 보겠습니다. 인허가 건수가 사실은 24년 전망치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25년을 전망함에 있어서. 24년 인허가 받은 거는 25년 분양 물량이 아니에요. 그러면 21년에서 22년, 22년에서 23년 줄어들고 있는 국면인 게 중요한 거예요. 22, 23년 동안에 인허가 받은 물량이 전체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분양 공급으로 마무리될 확률은 더 줄어들어요. 이게 급감하고 있다라는 이런 현상은 24년에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죠. 25년은 더 격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수요 분석은 두 가지예요.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 이 두 가지를 곱해야 됩니다. 구매 의사가 있으면 무조건 집을 매수합니까? 구매 여력도 1 이상이어야 돼요. 구매 의사는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24년 9월 말 집값과 25년 9월 말 집값이 뭐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말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내년 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구매의사가 더 많은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반영하는 지표가 주택가격 전망 CSI예요. 100을 기점으로 위에 있으면 올해 집값보다 내년 집값이 올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9월 18일 미국 FOMC 빅컷의 의사결정 전 단계의 통계입니다. 9월 빅컷의 의사결정 이후에 10월에 발표되는 주택가격 전망 CSI는 여기서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구매 여력을 또 봐야 돼요.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 내 집 마련 수요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전세 가격 추이도 같이 봐야 돼요.
빨강색 매매 가격 등락률보다 전세 가격 등락률이 더 높죠. 심지어 매매 가격 등락률은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조정될 때도 있었는데 매매 가격 등락률이 조정되는 국면에도 전세 가격 등락률은 계속 플러스였죠.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는데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경향만 있었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 줄어들었겠죠. 전세 매매 비율도 있고 전세 수급 지수로 봐도 돼요. 전세 수급 지수를 봤을 때 아파트 전세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인지해요. 전세 공급난이에요. 100을 상회하죠. 전세 공급 부족이에요. 가끔 여러분들이 소득이 늘어야 집을 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통상 월세 세입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아니에요. 월세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만큼의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세 세입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과 전세 가격의 차이값만 마련하면 되니까. 그게 통상 대출로 마련하는 거예요. 여기에 금리 인하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에 대한 여력을 강화하죠. 그런 것들이 구매 여력까지 자극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수급 분석 하에서도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켜보면서 속상합니다. 이 집값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말씀드릴게요. 누구는 오른다, 누구는 떨어진다. 저도 너무 안타깝고요. 집값은 우리 서민에게도 뼈아픈 그런 숫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세요. 이 집값이 과연 정상입니까? 50억, 60억 찍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상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시장을 전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정치인이시면, 여러분이 정책 의사결정자면 보다 나은 주거 안정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집값 비정상입니다. 집값 안정시켜야 됩니다. 하는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런 정책을 입안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정책 의사결정에 조언하는 게 아니라 전망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집값 하락할 거라고 전망하시는 전문가 분들조차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고 있다. 투자화될수록 그건 더 비정상적이 될 겁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이었고 앞으로도 비정상적인 시장을 놓고 정상입니까? 라는 주장이 그러면 정상화 될 거라고 보시는 전망이 맞나요? 그건 희망이죠. 전망을 해야 됩니다. 숫자를 봐야 됩니다. 숫자에는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를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의 전망만 맞다고 그냥 믿고 가지 마시고요. 저의 전망도 의심하세요. 달리 보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같이 보세요. 여러 가지 요소를 빈틈없이 총체적으로 보십시오.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말 내 전 재산에 대한 의사결정이고 정말 아이고 잠깐만요. 상승 전망에 있어서도 진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소중한 자산을 우리가 내 집 마련으로 결정 지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움을 주고 싶다. 이 진심은 어느 장이든 동일한 것 같고요. 내년 방향성에 대해서 돈의 이동을 꼭 읽어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서 주의 혹은 당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제 평균 가격을 전망해요. 24년 전망할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24년 경제 전망서에 부동산 시장 트렌드로 적어놨거든요.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매매 가격이 평균적으로 반등하지만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럼 전국 가격이 오르는 거네 라고 판단하시면 미스저치예요. 부동산 시장에 정말 거스를 수 없는 24년, 25년의 중요한 트렌드를 비대칭화라고 제가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나의 것으로 체화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가격은 전국 가격과 일정한 격차를 두고 같이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격차가 벌어지죠. 실제 서울 집값은 주간 단위로 0.2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억짜리가 0.25%, 0.3% 상승한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도권 가격은 0.1%의 속도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5개 광역시 아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률이 0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면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25년 전망서에도 비대칭화의 진전이라고 했어요. 트렌드를.
24년에 비대칭화가 일어나다가 25년에는 그 비대칭화의 진전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인구 감소가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상승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셔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됩니다. 인구 감소만 보지 마십시오. 인구 감소 말고 더 큰 상방 압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상상하지 않아요. 다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꿀 뿐이에요. 돈의 가치의 하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가 지표예요. 이 파란색 바가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물가 수준이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없어요. IMF 외환위기 때도, 금융위기 때도, 팬데믹 경제위기 때도 조차 물가는 전년보다 올라만 왔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물가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전년보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동산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꾸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요, 인구라는 관점에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인구 증감보다 인구의 이동이 더 중요합니다. 수도권 인구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상 2035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황색이 인구고요. 파란색은 비수도권 인구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뭐 때문이에요? 비수도권 인구가 줄어서예요. 수도권 인구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은 계속 늘어요.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그 지방 소멸은 또 다른 지방 소멸을 유도해요. 인프라가 없어지고 기업이 떠나요. 그럼 떠나니까 또 일자리가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구 소멸은 지방 소멸 현상이에요. 이 책에서도 이 그래프를 업데이트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실거주 수요 혹은 투자 수요가 줄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가격이 상승 전환하기 어려운 구조하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으로의 인구 편입 현상은 더 가중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도권에 있는 주택 공급은 부족한 국면이고 내 집 마련 수요나 투자 수요 같은 것들이 더 붙으면서 수도권 가격은 더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가격은 오르고 비수도권 가격은 떨어질 때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오르죠. 오른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로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 비수도권의 집값은 평균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수도권의 집값은 평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뭐의 가중치가 크다? 수도권의 가중치가 큰 겁니다. 평균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똑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나? 이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거시경제적인 흐름, 평균 가격의 움직임을 보시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음을 이 트렌드를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다. 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월부 채널이나 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렇게 하면 구독자분들이 이제 소위 많은 대중분들을 만나는 건데 사실 일적으로는 대중분들을 만날 기회는 많진 않아요. 근데 이런 채널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지를 의견을 드릴 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해 이제 전망서를 내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전망 체제로 갑니다. 1년 내내 고민했던 것을 이 책에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있지만 한 이코노미스트의 1년 동안의 고민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과정 아닌가 생각합니다.